오늘은 플랫폼 경제와 모바일 환경의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차에 플랫폼과 미디어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고 있어요. 전 세계에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죠. 전형적인 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이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많이 파악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플랫폼 경제는 모바일 환경에 따라서 그런 환경에 알맞게 성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도 그렇고 애플 아이튠즈도 그렇고 스마트폰,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 중에서 스마트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플랫폼 경제를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모바일 환경이 확산되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바일 관련된 기술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모바일 트렌드와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모바일과 플랫폼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바일이라는 말과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말은 사실 같이 그냥 쓰이고 있어요. 이동하면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컴퓨팅 디바이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통화를 하기 위한 도구였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컴퓨터 기능이 담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통신 기능이 담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 펜, 음성, 이러한 직관적인 입력 도구들이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휴대하며 통신할 수 있는 컴퓨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럼 모바일 디바이스는 크게 세 가지의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동하면서도 통신할 수 있다는 기능,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이나 펜 또는 음성으로 입력하여 작동한다는 점들, 그 다음에 휴대하며 통신할 수 있는 컴퓨터,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면에서는 손에 다닐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컴퓨팅 시스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직관적인 입출력이 가능하면서 통신도 할 수 있는 컴퓨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이 열어놓은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모아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핵심적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는 되게 많죠.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폰도 있겠고,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도 있겠고, 스마트워치도 있고, 나날이 이런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운영체제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체제가 있겠죠. 그래야 기기들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도 엄청나게 수백 개가 넘는 부품들이 일어서 작동하는 거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본으로 깔아서 인식하고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운영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앱이라고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 같은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모바일 앱들을 실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특징을 들자면 통신과 위치 기반 서비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선 인터넷, 블루투스, 근접 통신, GPS,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인터넷과 디바이스들과의 통신, 위치 기반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세 번째 특징으로서는 다양한 센서의 방향과 동작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다양한 센서가 방향과 동작을 특정한다 했죠. 나침반, 속도계, 자력계, 자일롭스키, 이러한 센서들은 센서들이 탑재됨으로써 방향, 동작, 수평,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을 들 수 있는 것은 개인 인증 기능이 가능하다는 거죠. 얼굴 동공인지 이런 것들이 생체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왜 이런 기능을 넣었을까요? 자, 금융 거래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핀테크, 사이버 화폐 결제, 뭐 홈시큐리티 이런 식으로 되게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러한 기능들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걸 다 소셜미디어라고 하는데 이런 소셜미디어들은 유독 스마트폰하고 궁합이 정말 잘 맞아요. 자, 이러한 5가지 정도의 우리가 특징을 들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자, PC와 PC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인터넷이라고 하고 1969년에 처음 이 기술이 개발이 됐고 우리가 브라우저를 씀으로써 대중적으로 확산된 거는 90년대부터였다고 얘기했죠. 이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대한 미디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 손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바일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몇백 년 후에도 이 시절을 정말 대단한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 시대라고 아마 평하게 될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모바일 트렌드들은 어떠한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온디맨드 서비스 확산을 사람들은 참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온디맨드 확산 서비스라는 것은 수요자의 요구나 주문이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개인의 모바일의 개인성, 이동성, 즉시성 이런 것들이 모바일은 존재하기 때문에 온디맨드 언제든지 소비자가, 과거에는 생산자가 또는 공급자가 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수요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구와 주문이 있을 때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서비스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트렌드고요. 소셜미디어가 소통의 미디어로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하는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적인 속성을 가진 그런 소셜미디어가 아주 확산되는 것.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도 볼 수가 있죠. 스트리밍 서비스는 우리가 뭐냐면 다운로드 받아보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처럼 서버에 가지고 있으면서 또는 그 영화 파일이든 뭐든 또는 서버에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거, 영상 서비스가 대표적이고 유튜브 서비스, 뭐 넷플릭스 다 이런 것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핀테크의 활성화 진짜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결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늘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가속시킨 것은 어떤 면에서는 중국인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된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인들은 사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제 단계를 거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스마트폰 단계로 막바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것들을 끝없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 중국에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서로 몰려오고 또는 우리가 또 비즈니스하러 가는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이러한 핀테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죠. 온리 모바일 트렌드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온리 모바일 트렌드라는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여서 모바일 인터넷 환경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하는, 정말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죠. 금융, 공부, 뭐 친구 사귀는 거, 친구랑 연락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걸 온리 모바일 트렌드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비스로서의 플랫폼의 등장. 모바일 디바이스가 확산되면서 결국은 플랫폼이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런 것이 우리가 아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아이튠즈,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꽃을 피우게 됐다. 이런 그 모바일 트렌드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트렌드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과 모바일의 역사에 대해서 이때쯤에는 한번 좀 다시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소셜미디어는 인터넷이라는 나무에서 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듯이
그림에서 보듯이 69년에 인터넷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PC, 우리가 말하는 개인용 PC가 70년대에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80년대 초에 걸쳐서 PC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윈도우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상당히 그 디자인적인 그래픽 중심의 그런 인터페이스를 쓰는데, 사실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윈도우나 맥킨토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컴퓨터에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요 시기에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인터넷을 대중적으로 확산해서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시점에 바로 인터넷이 활성화되자마자 블로그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블로그는 그야말로 자기의 일기장처럼 자기의 글들을 써 올리는 건데, 블로그는 구독자라든가 이웃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다른 인터넷과 달리 소셜미디어라고 따로 구분을 하죠. 그랬는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거 PC 기반의 소셜미디어였다면, 2010년대를 전후해서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와 아이폰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또 꽃피우게 됐어요. 이 시절에 있었던 게 유튜브, 페이스북, 텀블러, 이런 것들이 다 이 시절에 나온 거죠. 하다못해 2010년대 이후는, 2010년대가 바로 스마트폰이 확산되는 계기점이었다면, 이 시절에 지금 카카오 스토리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2020년 이후에 이런 꽃피는 그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들이 이때 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빠지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모바일 플랫폼 생태계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은 유독 소셜미디어랑 궁합이 잘 맞아요. 왜냐면 그런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갖고 사람과 교류하는 거는 사실 걸어다니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바일 플랫폼의 생태계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애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가 판매되는 시장. 그래서 모바일 OS라는 것이 구글과 애플의 진영으로 나눠서 제공됐다면, 이거에 따라서 SDK는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 솔루션 내지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왜냐면 자기네들의 알맞은, 자기네들의 운영체제에 맞는 걸 자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뭐 용역도 주고 일도 주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SDK는 뭐냐면 그걸 개발하기 편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자, 앱 거래 시장들이 많이 많아졌고 앱 사용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것을 커다란 운영체제 기반의 거대한 생태계의 출현이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로 플랫폼이라는 것은 좀 세부적이고 작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택시, 에어비앤비, 야놀자, 요기요, 배달의민족,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마이크로 플랫폼들만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들이 활성화된 것도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참여나 행동을 굉장히 많이 바꾼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바일 디바이스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HTML5, 이거는 HTML5는 HTML, 우리가 쓰는 인터넷의 문서는 HTML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온 것은 HTML5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HTML5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 지금 뭘 쓰고 있나요?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를 주로 쓰고 있죠. 근데 이러한 그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문서 체계를 HTML5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HTML인데 이것이 버전을 1,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발달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HTML5는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다양한 디바이스가 나와서 어떠한 곳에서도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서의 규약을 HTML5라 그래요. 그래서 HTML5는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어떤 디바이스에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계속 이제 미래에도 더욱더 여기 나가겠죠. 근데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해 나가는 것들도 좀 가까운,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모바일의 그 변화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아마 눈에 띄게 등장하는 것, 요것은 현재라기보다는 약간의 미래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엔스크린이 끝없이 확산되는 거, 우리가 엔스크린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는 거라 했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들이 미래에는 더욱더 확장될 그런 예정이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HTML5를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HTML5는 HTML 1, 2, 3, 4, 5 이런 식으로 버전이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근데 이 HTML5는 2014년도에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웹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표준안으로 쓰였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 HTML4 이하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면은 HTML 안에서 웹문서, 브라우저로 보는 웹문서 안에서 제목, 본문, 사진, 영상, 캡션, 인용문 이런 어떤 문서의 개별적인 구성 요소가 갖는 역할이 있겠죠. 즉 여기서는 의미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HTML 대체 뭐길래 그래? HTML을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이거는 마킹업이라는 어떤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인터넷 문서들은 누군가 그거를 마킹을 해줘서 보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 작업인데 과거에는 이런 제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어떤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HTML5부터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비차별적 접근성이라는데 이거는 디바이스나 브라우저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떤 브라우저를 위해서 어떤 걸 또 개발하고 똑같은 내용도 다른 브라우저를 위해서 또 개발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브라우저든지 HTML5로만 하면 모두가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놨다라고 하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TML5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디바이스에다가 최적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최적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매우 발달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브라우저에서 굉장히 화려한 그래픽 효과라든가 음악이나 동영상을 마음대로 감상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요 밑에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요거는 뭐 이제 텔레비전이든 아니면 태블릿 PC든 노트북이든 아니면 이게 뭐 갤럭시 노트나 노트패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핸드폰인데 이런 것들 아니면 작은 핸드폰 어떤 디바이스이건 간에 통일적으로 웹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TML5를 통해서 가치와 의미 중심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졌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사물 인터넷에서 많이 배웠죠.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복습의 의미로 좀 설명을 하자면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람이 서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런데 이 사물들은 고유의 자기 IP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센서가 있고 사물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마이크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물인터넷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홈 오토메이션이라든가 데이터나 사물 광고 스크린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모든 디바이스나 이런 물건들이 다 광고 매체가 될 수도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나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이 날이 사실 그렇게 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에 본격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의 미래에서는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즉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다. 그래서 안경, 시계, 의복 등 되게 다양한 기존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컴퓨터의 기능 그리고 또 통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작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간 능력과 체험과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자, 그 다음에 또 실시간 데이터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지금 많이 쓰이는 것은 스마트워치,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 안경, 스마트 속옷, 아니면 어떤 스마트카, BMW 사례에서 같이 결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이와 같이 꾸준히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어디까지냐 대체. 안경도 있고 단추도 있고 장갑도 있고 반지도 있고 지팡이, 그러니까 인간이 착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디바이스들 내지는 도구가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도구로서 쓰인다라는 뜻이 스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인간의 능력을 배가시킨다 또는 체험을 배가시킨다. 이런 것들 감각을 보완시킨다. 결국은 인간이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더욱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엔스크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엔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진보된 스마트 체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다중 콘텐츠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보통 얘기들도 하는데 하나의 콘텐츠를 스마트폰, PC, 스마트 TV, 태블릿 PC, 자동차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에다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우리가 엔스크린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엔스크린 대중형에 따라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넷플릭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 이런 기능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쓰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되게 쓰기가 힘들었어요.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파일 크기도 길고. 근데 요즘에는 많이 편해졌거든요. 컴퓨터 사용을 높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서버에다가 상당 부분을 두고 필요한 부분만 잠깐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엔스크린 시대 때는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이걸 보다가 다른 기기에서 보는 일이 자꾸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넷플릭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유튜브도 좀 그렇게 되고 있고 점점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걸 좀 예를 들었고요. 자, 그럼 마무리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동하면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컴퓨팅 디바이스를 모바일 디바이스라 그런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근데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터치스크린, 펜, 음성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휴대하고 통신할 수 있는 컴퓨터여야 된다. 이런 것.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뭐라고 설명이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 뭐하지만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정의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벼운 컴퓨터 디바이스, 직접적 직관적인 입출력이 가능한 통신할 수 있는 컴퓨터, 이것이 바로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수업 잘 따라오셔서 감사드립니다.